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윤서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사기당하고 아들에게 쓸모없는 노인네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범인을 찾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범인의 정체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요.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가 되어도 그칠 줄 몰랐고 저는 낡은 빌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회색빛 하늘 아래 조용한 단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에 내렸던 커피가 식어버린 걸 뒤늦게 발견하며 그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거든요.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였는데 남편 철수가 정말 좋아하던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습관처럼 두 사람 목 커피를 내리곤 했어요. 잔을 입술에 가져갔더니 차갑게 식은 커피가 더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씁쓸함이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 남은 제 마음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달래려고 고개를 들어보니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가 오는데 햇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 기둥 안에서 먼지가 천천히 춤을 추는 게 보였고 혼자 남은 집은 이렇게 밝은데 제 마음만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문득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띄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이 평소와 다르게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먼지를 닦을 때 제대로 놓았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이 탓에 제가 잘못 놓았나 보다 싶어서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닫고 나왔거든요. 내가 깜빡했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왠지 불안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어요. 사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여보, 내가 이거 어디 뒀더라? 하면 남편이 웃으면서 찾아줬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참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도 웃긴 건 남편이 당신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천재야 하고 장난치던 게 문득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옛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폰을 집어들었더니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요즘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보험이나 대출 권유 전화였지만 혹시나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아님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는데 또렷하고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뉴스에서 본 적 있잖아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서도 가야 하고 정말 큰일 난다는 거요. 제 계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시면 전 재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급박하게 들렸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통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끊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커피잔을 테이블에 덜컥 내려놓고는 현관에 걸려있던 재킷을 황급히 걸쳤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전화기는 귀에 꼭 붙인 채였고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우산을 펼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전화 너머에서 그 남자가 계속 서두르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재촉하니까 더 급해지는 거예요. 은행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마침내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ATM기 앞에 섰는데 평소에는 그냥 간단하게 느껴지던 기계가 오늘은 왠지 낯설고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적었어요.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글씨가 삐뚤빼뚤했거든요. 이체 금액은 전액입니다. 1억 원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1억 원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평생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걸로 편하게 살아라고 했던 그 소중한 돈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더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버튼을 누르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까지 눌렀거든요.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화면에 뜨더니 영수증이 기계 밑으로 쭉 나왔어요. 작은 흰 종이에 2024.07 18 출금 1억 원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고 그 남자는 확인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며 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괜찮습니다라는 그 말이 귀에 맴돌았는데 왠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ATM기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하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불길한 기분에 은행을 나와 다시 빗속을 터벅터벅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산 위로 빗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발밑에는 빗물이 여기저기 고여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닫았을 때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고 젖은 재킷을 벗어 걸고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서 펼쳐봤더니 구겨진 종이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억 원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라는 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파에 앉아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들 재혁이었거든요. 어머니. 짧은 인사였는데 목소리가 무뚝뚝했고 요즘 재혁이는 늘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재혁아, 너 왔구나. 집에 들를 일이 있어서요. 재혁이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쑥 들어갔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뒤따라가면서 말을 꺼냈거든요. 재혁아, 엄마가 큰일 났어. 재혁이는 서랍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는데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금융감독원이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 설명했어요. 계좌가 악용된다고 해서 그래서 은행에 가서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했거든요. 재혁이의 손이 딱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1억을. 어머니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왜 그런 전화를 믿으세요? 그게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나도 몰랐어. 너무 급하게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라고 했어요. 그때 재혁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거든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혁이가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보이스피싱은 추적도 안 돼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라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재혁이가 서랍에서 뭔가를 낡은 검은색 폴더폰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남편이 쓰던 옛날 폰이었으니까요. 그거 아빠 거 아니야? 네. 제가 쓸 일이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재혁이는 그 폰을 주머니에 쏙 넣었는데 그 동작이 왠지 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화에서 들었던 그 말과 똑같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범인 못 찾아요. 쓸데없는 생각? 범인 찾겠다는 거요. 그냥 포기하세요. 돈은 이미 사라졌어요. 저는 재혁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냉정하니? 재혁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리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전 바빠서 가봐야 해요라고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거든요. 저는 혼자 남았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빗소리만 추적추적 들리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멍하니 봤어요. 액자 속에서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는데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이 되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빤히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재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거든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다 문득 일어나 앉아서 책상 서랍을 슬쩍 열었더니 남편의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있는 수첩이었는데 펼쳐봤더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2023.3월 800만 원, 2023.7월 1200만 원, 2024.1월 1500만 원.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고 수첩을 덮으며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왜 이런 걸 몰래 숨겨뒀을까? 재혁이는 이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재혁이가 가져간 그 폴더폰은 대체 뭐에 쓰려는 걸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겹쳐 들렸던 건 정말 기분 탓일까요? 저는 조바심과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비가 그쳤더라고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 소리가 웅웅 들렸어요. 제 폰은 침대 옆에 있었는데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렸거든요. 이상해서 일어나서 거실로 조심조심 나갔는데 소파 틈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꺼냈더니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아까 재혁이가 가져갔던 그 폰이었는데 떨어뜨리고 간 건가 싶었거든요.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는데 내일 오후 2시 약속 잊지 마. 계좌 정리 끝나면 연락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냐하면 계좌 정리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계좌 정리라니 설마. 폰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때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크게 까악까악 울었어요. 한밤중인데 까마귀가 우는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불길한 느낌이 확 들었고 저는 그 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내가 뭘 알게 된 거지? 작게 중얼거렸는데 대답은 없었고 고요만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충혈된 채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얼굴이 푸석푸석했거든요. 세수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에 본 그 문자 메시지 생각뿐이었어요. 내일 오후 2시 약속 잊지 마. 계좌 정리 끝나면 연락해.
계좌 정리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마 재혁이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려다가 멈칫했어요. 어제 남편 목까지 2잔을 내렸던 게 생각나서요. 이제 혼자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커피 한 잔만 내렸는데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남편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 폴더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혁이가 떨어뜨리고 간 폰. 손을 뻗어 폰을 집어들었는데 문득 이 폰을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가? 하지만 1억 원이 사라졌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재혁아. 엄마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폰을 열었는데 다행히 비밀번호가 없었어요. 아니, 다행인 건가요? 문자함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대부분 모르는 번호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오늘 건 처리됐나? 다음 타깃 정보 보냈어. 확인해. 분배 비율 재논에 필요. 만나자.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타깃이라니, 분배 비율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위로 올려보니 날짜별로 정리된 메시지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윤서아 여 63세 보험금 1억 단독 거주 취약. 제 이름이었어요. 제 정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폰을 꼭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혁이가 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혹시 재혁이가 그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전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던 시간대에 이 폰에서 발신된 기록이 있었어요. 제 번호로요. 안 돼, 안 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형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재혁아, 폰 찾았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제 제게 전화했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 왜 대답이 없어? 어제 거는 깔끔하게 처리됐고 노인네가 의심하는 눈치는 전혀 없더라. 다음 건도 준비됐으니까 오늘 이시해보자. 저는 급히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노인네가 의심하는 눈치는 전혀 없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를 속인 게 확실했어요. 재혁이가, 제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그것도 1억 원을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죠? 그것도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요? 울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붉게 충혈된 눈,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무기력하게 축 늘어진 어깨. 노인네가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라는 재혁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확 타올랐어요. 분노였어요. 노인네라고요? 쓸모없다고요? 당해도 싸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철수가 평생 일해서 모은 그 돈, 저를 위해 남겨준 그 소중한 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윤서아, 정신 차려. 너는 할 수 있어. 반드시 그 돈을 찾아내고 재혁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낼 거야.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오후 2시에 재혁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폴더폰도 가방에 넣었거든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재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을 경찰에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직접 확인해보자. 재혁이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자.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김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서아 씨. 어디 가세요? 아, 네.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김 할머니는 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 나이에는 서로 의지해야 하잖아요.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기계 속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거예요. 재혁이가 누구와 일하는지,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재혁이가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재혁이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집에도 잘 안 오고 오더라도 금방 가버렸거든요. 혹시 재혁이가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죠? 버스가 시내에 도착했고 저는 내려서 재혁이가 자주 간다던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자 메시지에서 본 약속 장소가 그 근처였거든요.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아직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시켰는데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밥이 넘어가질 않았거든요. 어머니, 음식이 안 맞으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요즘 걱정 있으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제 상황을 알아보다니 정말 얼굴에 다 드러나나 봐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기운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억지로라도 국밥을 몇 숟가락 더 떴어요. 맞는 말이에요. 기운이 있어야 재혁이를 만나서 따지고 제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약속 장소 근처로 갔어요. 카페 건너편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곳 벤치에 앉았어요. 카페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1시 50분, 드디어 재혁이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왜 선글라스를 낀 걸까요? 누군가를 경계하는 걸까요? 재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카페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재혁이가 구석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재혁이 앞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재혁이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한 30분쯤 이야기를 나누더니 정작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나갔어요.
재혁이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저는 급히 공원 벤치로 돌아가서 숨었는데 재혁이가 카페를 나와서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뒤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불러 세워서 따져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재혁이는 골목길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저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재혁이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혁이가 저를 봤을까요?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고 재혁이가 계속 걸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휴, 다행이에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재혁이가 한 빌라 앞에서 멈춰 서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빌라 주소를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재혁이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곳이 그 조직의 아지트일까요? 빌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혼자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재혁이었어요. 언제 나온 건지 제 바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재혁아. 여기서 뭐 하세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미행이라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집에 가세요. 여기는 어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재혁이가 제 팔을 잡았는데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재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안 돼.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저는 재혁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때? 재혁아, 너 어제 나한테 전화한 거 맞지? 재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라고 전화해서 나한테 1억을 이체하라고 한 거 너지? 재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제 팔을 더 세게 잡으며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어요. 아파, 재혁아. 나 줘. 어머니,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재혁이는 저를 그 빌라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1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3층 한 호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밀어넣더니 재혁이도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는데 거실에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재혁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어머니, 앉으세요. 앉기 싫어. 대답해, 너 내 돈 가져간 거 맞지? 재혁이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맞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재혁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빛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제 사업 망한 거 아시잖아요? 알아. 그래서 힘들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빚이 있어요. 빚? 5천만 원이요. 사채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5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사채라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 보험금밖에 없잖아요.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훔친 거야? 사기를 친 거야? 재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혁아, 대답해. 훔친 거 맞아요.
사기친 거 맞고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이런 일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이 일을 소개해 줬어요. 형님? 아까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형님은 이 조직의 리더예요. 저한테 쉬운 돈벌이라고 노인들은 어차피 돈 쓸 데도 없고 속기 쉽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도 그냥 쉬운 타깃이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재혁아,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를 키우고, 너 대학 보내고, 너 결혼 자금 대주려고 모았던 돈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잖아요. 재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죠.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요.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팔아넘긴 거야? 재혁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재혁이를 바라봤어요.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어릴 때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잖아. 착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사람은 변해요, 어머니.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범죄자가 되는 게 답이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재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님.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재혁이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제 어머니세요. 형님이라는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왜 여기 데려왔어? 형님, 그게 아니라. 야, 이 새끼야, 타깃을 여기로 데려오면 어떡해. 형님은 재혁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게. 닥쳐. 형님은 재혁이를 밀쳐내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잊으세요. 그냥 가세요. 못 가요. 뭐? 내 돈 돌려받고 갈 거예요. 1억 원 다요. 형님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돈? 그 돈은 이미 다 썼어요. 분배 끝났고 재혁이 목도 이미 사채 갚는 데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모아서 갚으세요. 할머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여기 경찰 부르면 재혁이도 같이 잡혀가요. 진짜 그러시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경찰을 부르면 재혁이도 체포될 거예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가세요.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노인네 혼자 사는데 1억 원이 뭐가 필요해요? 노인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제 나이가 많아도 제 권리는 있어요.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머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재혁아, 내 어머니 좀 데리고 나가. 재혁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나가요. 제발. 싫어. 그때 형님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어요. 할머니, 계속 이러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칼을 본 순간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형님, 안 돼요. 그건 너무. 재혁이가 형님을 말렸지만 형님은 재혁이를 밀쳐냈어요. 야, 넌 닥치고 있어.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 형님이 저한테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조용히 가실 거예요. 아님 저랑 끝을 보시겠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여기서 굴복하면 제 돈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항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가방 속 폴더폰이 생각났어요.
잠깐만요. 저는 가방을 열어 폴더폰을 꺼냈어요. 이거 이 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들 대화, 제역이 자백, 전부요. 사실 녹음 같은 건 안 했지만 협박용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이 폰에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돼요. 저한테 손 떼면 이 파일이 자동으로 경찰에 전송되게 설정해뒀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다행히 형님은 믿는 것 같았어요. 칼을 내리며 재혁이를 쳐다봤어요. 이 새끼가. 형님, 저도 몰랐어요. 닥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데? 그때 제 폰이 울렸어요. 김할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 씨, 괜찮아요? 아까 나갈 때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할머니. 순간 목이 메었어요. 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뭐? 어디예요? 주소 알려줘요. 저는 주소를 불렀고 김할머니는 지금 바로 경찰 부를게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 할망구가. 경찰이 오고 있어요. 여기 있다가 다 잡혀갈 거예요. 형님은 재빨리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야, 재혁아. 빨리 짐 챙겨. 형님, 어머니는요? 그냥 놔둬. 우리가 먼저 빠져나가야지. 형님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어요. 재혁이는 저를 보며 망설였어요. 어머니. 재혁아. 너도 가.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재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형님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예요.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관 둘이 들어왔어요. 여기 신고 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범인들은요? 도망갔어요. 조금 전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어요. 김 할머니가 경찰차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아 씨. 김 할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김 할머니께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 재혁이가 연루된 것, 모든 걸요. 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아 씨, 혼자 견디지 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하고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김 할머니가 집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혼자 있기 힘들면 우리 집에서 자요.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재혁이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재혁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하고 어서 자수해. 경찰에 가서 다 털어놔. 못해요, 어머니. 형님이 저를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도 도망치면 더 큰일 나. 어머니, 제가 돈 꼭 갚을게요. 시간 좀만 주세요. 제발. 재혁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경찰에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줘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별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옳은 일을 해. 네, 옳은 일을요.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재혁이가 제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돈도 반드시 찾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확고해 보였어요. 윤서아,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젯밤 재혁이의 전화를 계속 떠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돈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형님이라는 사람이 놔둘 리 없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어제 제 진술을 받았던 형사님을 찾았어요. 김민준 형사님이었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분이었어요. 어르신, 어제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형사님,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 형사님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저는 가방에서 폴더폰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제 아들이 떨어뜨리고 간 폰이에요. 여기에 그 조직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다 있어요. 김 형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보여주시겠어요? 폰을 건네받은 김 형사님은 문자함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타깃 리스트도 있고 분배 내역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김 형사님은 동료 형사를 불러서 폰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김 형사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어르신, 이 폰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연락처, 계좌번호, 심지어 다음 타깃 명단까지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김 형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다만 뭐죠? 어르신 아드님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공범이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알고 있어요.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혹시 아드님이 연락하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경찰서를 나와서 저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는데 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서아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당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보이스피싱요? 네. 3개월 전에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제 남편 퇴직금 전부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김민준 형사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실 수 있어요? 박미선 씨가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작은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윤서아 씨죠? 저예요. 박미선이요.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어요. 박미선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동지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박미선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봐주세요. 제가 3개월 동안 모은 자료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그 조직원들의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경찰이 안 도와주니까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그 사람들이 나타날 만한 곳을 돌아다녔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박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제 남편도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같이 싸워요. 고마워요, 윤서아 씨. 우리는 2시간 동안 정보를 공유했어요. 박미선 씨가 모은 자료와 제가 가진 폴더폰 정보를 합치니 조직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이라는 사람이 리더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실행범들이 4명 정도 있고요. 맞아요. 제가 사진으로 찍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실행범들이에요. 박미선 씨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중 한 명이 재혁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요? 네. 사채 빚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대요. 박미선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일단 형님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니까요. 어떻게 찾죠? 제 아들이 다시 연락하면 위치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가 아는 피해자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혹시 또 다른 정보가 있을지 몰라요. 카페를 나와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재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재혁아, 어머니. 재혁이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열쇠 있잖아요. 경찰이 너 찾고 있어. 알지?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재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재혁아, 자수하려고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형님한테서도 도망쳐 나왔어요. 형님이 뭐래?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경찰한테 다 불면 자기도 잡힐까 봐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형님 은신처 위치를 알아요. 어디? 경기도 어느 시골에 별장이 있어요. 거기에 조직 관련 서류랑 돈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필요한 정보였어요. 주소 알려줄 수 있어? 네. 하지만 어머니,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경찰한테 알려줄게. 너는 지금 당장 자수해. 알겠어요, 어머니. 재혁이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용서는 못 받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형님을 잡는데 협조할게요. 알았어. 이제 가자, 경찰서로. 재혁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김 형사님은 재혁이를 보자 바로 체포했어요. 재혁 씨, 보이스 피싱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혁이는 순순히 수갑을 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형사님, 재혁이가 조직 리더의 은신처를 알고 있대요. 정말입니까?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요. 김 형사님은 재혁이를 조사실로 데려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서 김 형사님이 나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별장을 급습할 계획이에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돈을 찾고 싶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요. 형님을 잡고 돈을 찾고 이 악몽이 끝날 수도 있어요. 새벽 5시 경찰서 앞에서 김 형사님과 동료 형사들을 만났어요. 박미선 씨도 왔더라고요. 같이 가고 싶어서요. 고마워요, 미선 씨.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1시간 반쯤 달렸을까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별장이 보였어요. 저기에요. 김 형사님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어요. 전원 대기. 내 신호에 맞춰서 진입한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와 박미선 씨는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김 형사님과 다른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별장으로 다가갔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문이 열리지 않자 형사들이 강제로 문을 부쉈어요. 들어간다. 안에서 고함 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 안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 김 형사님이 한 남자를 끌고 나왔어요. 형님이었어요. 나라고. 형님은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이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은 조직적 보이스 피싱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님이 저를 보며 손짓했어요. 저와 박미선 씨는 차에서 내려서 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서류들이 가득했고 한쪽 방에는 금고가 있었어요. 형사님, 이게 뭐예요? 아마 여기에 돈이 있을 겁니다. 형사들이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피해자들 돈이에요. 김 형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르신,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고마워요, 형사님. 박미선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해냈어요, 서아 씨. 우리 해냈어요. 둘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너무 길고 힘든 싸움이었거든요. 경찰서로 돌아와서 저는 재혁이를 면회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재혁이가 보였어요. 어머니, 재혁아, 형님이라는 사람 잡혔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돈은요? 찾았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재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아마 감옥 갈 거예요. 알아. 그래도 어머니 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재혁아,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 시작해. 엄마가 기다릴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재혁이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재혁이의 재판 날짜가 잡혔고, 저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강해 보였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박미선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아 씨, 오늘 재판이죠?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선 씨. 같이 가요. 법원 앞에서 만난 박미선 씨는 저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떨려요? 많이요. 제 아들이 형을 선고받는 걸 보는 거니까요. 힘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법정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들. 재혁이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엄격한 인상의 남자 판사님이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재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재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재혁이의 죄를 낱낱이 밝혔어요. 피해자가 12명이나 됐어요. 총 피해액은 4억 원이 넘었고요. 제가 당한 건 그중 일부에 불과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친모까지 속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의 말에 재혁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직 리더 검거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보시다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피해자 윤서아 씨, 피고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떨리는 다리로요. 판사님, 재혁이는 제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목이 메었어요.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서류를 보셨어요. 피고인 윤재혁,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재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했던 그 말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이는 판사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협조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판결을 내리셨어요. 피고인 윤재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조직 검거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5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만 판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실형이 집행됩니다. 재혁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재판이 끝나고 저는 재혁이를 만났어요. 수갑은 풀린 상태였어요. 어머니, 재혁아, 기회를 받은 거야. 이제 제대로 살아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재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일단 사회봉사부터 열심히 하고 돈도 갚고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김 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르신, 좋은 결과네요. 형사님, 고마워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어르신 보험금 전액 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직 금고에서 나온 돈으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남편이 남긴 그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정말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미선 씨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돈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전액은 아니지만 7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선 씨. 우리는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박미선 씨와 조촐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서아 씨,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해냈네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서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모은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다 끝났어. 우리 돈 돌려받았어. 그리고 재혁이도 기회를 받았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김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형님이라는 자의 본명이 강태수예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이 사람 배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요? 네. 더 큰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강태수는 말단 리더에 불과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일단 어르신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려면 더 조사가 필요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더 큰 적이 남아있구나.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윤서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넌 알면 안 되는 걸 알아버렸어.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잠을 다시 자려고 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물을 마시는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약!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불이 켜졌어요. 재혁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재혁아? 왜 이 시간에? 죄송해요. 열쇠로 조용히 들어오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놀랐잖아. 왜 이 시간에 온 거야? 어머니, 위험해요. 뭐가? 재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직 보스가 어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뭐라고? 형님 아니, 강태수가 말했대요.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제거해야 한다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거라니. 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어머니를 지키려고요. 재혁아, 너 지금 집행유예 중이잖아. 문제 생기면 어떡해?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재혁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경찰한테 알려야겠다. 이미 알렸어요. 김 형사님도 알고 계세요. 내일부터 경찰 보호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은 제가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재혁이는 소파에 앉아서 밤새 깨어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제 목숨이 위험한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 날 아침 김 형사님이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왔어요. 어르신, 오늘부터 24시간 경호를 받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조직 보스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어르신을 위협하고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밖에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재혁이는 집 안에서 저를 보호했고요. 재혁아, 넌 집에 안 가도 돼?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집은 나중에 가면 돼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된 정보였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조직 보스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누군데요? 어르신 남편분의 옛 동료였습니다. 뭐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의 동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름이 최진우라는 사람이에요. 어르신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대요. 최진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몇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 남편이랑 친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틀어졌대요. 돈 문제로요. 돈 문제? 네.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갈게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재혁이에게 물었어요. 재혁아, 너 최진우라는 사람 아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누구예요? 아버지 친구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직 보스래. 재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친구가요? 응. 이해가 안 돼. 왜 그 사람이? 경찰서에 도착해서 김 형사님을 만났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최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서아 씨. 최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앉으세요. 긴 얘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최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철수 형, 그러니까 윤서아 씨 남편 말이에요.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알아요. 그래서요. 하지만 형은 제가 힘들 때 저를 배신했어요. 배신? 2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은 저였어요. 하지만 철수 형만 알고 있었죠. 최진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형한테 애원했어요. 묻어달라고,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형은 회사에 신고했어요. 덕분에 저는 감옥에 갔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출소 후에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최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철수 형한테 직접은 못하니까 형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기로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제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 맞아요. 철수 형이 평생 모은 돈, 그게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빼앗으면 형이 얼마나 분해할까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복수도 제대로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최진우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래서 대신 서아 씨한테 복수한 거예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남편이 남긴 돈을 잃어버린 기분이? 저는 최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불쌍한 사람이네요. 뭐? 과거에 갇혀서 복수만 생각하며 산 게 불쌍해요. 제 남편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잘못된 거고요. 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저는 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감옥에 갈 거예요. 제 남편이 이겼어요.
최진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너지는데요. 제 남편이 가르쳐 줬어요. 옳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온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최진우 씨를 신고한 거 잘한 거였어. 그리고 당신이 남긴 돈 되찾았어. 고마워, 여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또 지났어요.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텐데 이제는 밖에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서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미선 씨였어요. 미선 씨, 여기서 뭐 해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같이 앉아도 돼요? 물론이죠. 박미선 씨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요. 미선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서아 씨,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요?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요즘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미선 씨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아 씨,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갈래요? 여행요? 네. 바다 보러 가요.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가죠. 주말이 되었고 박미선 씨와 저는 동해 바다로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3시간쯤 달렸을까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그죠? 여기 오길 잘했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아 씨, 재혁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요. 좋은 아드님이에요. 실수는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선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미선 씨가 곁에 있어줘서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서아 씨.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에는 해변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어요. 싱싱한 회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오랜만에 먹어요. 저도요.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오늘은 잘 들어가네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 별들 봐요. 정말 예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좋은 추억이네요. 네.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저 별이 된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를 볼 수 있을 거래요. 박미선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지금도 남편분이 서아 씨를 지켜보고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감도 없었어요. 그저 파도 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박미선 씨와 함께요. 곧 뜬대요.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주황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요, 서아 씨.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 상자를 열어보니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재혁이의 편지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요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어제는 한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젊었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선물은 제가 처음 받은 봉사급여로 산 거예요. 작은 거지만 받아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마이너스 재혁 올림. 상자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하늘색 스카프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재혁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재혁아, 선물 잘 받았어. 고마워.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예뻐. 고마워, 아들. 어머니.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할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이미 자랑스러워. 다시 시작한 내가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며칠 후 김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최진우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징역 10년 선고됐습니다. 조직적 보이스 피싱의 주모자로 인정됐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르신,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다른 피해자들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윤서아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예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이영숙 할머니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아 씨,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범인을 잡았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저는 포기했었어요. 3천만 원을 잃었는데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제 사건도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잡은 조직이랑 연관이 있대요. 정말요? 네. 저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서아 씨, 정말 고마워요. 이영숙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 같이 싸워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네, 그럴게요. 이영숙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박미선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선 씨,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뭘요?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 같은 거요.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같이 뭉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피해자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김 형사님이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뉴스 봤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이게 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진우가 감옥에서 어르신께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요? 네. 내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날 김 형사님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최진우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윤서아 씨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철수 형은 옳았고 제가 틀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진우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 연민,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형사님, 최진우 씨에게 답장 보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편지지를 꺼내서 답장을 썼어요. 최진우 씨에게 편지 받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제대로 살기 바랍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김 형사님한테 건넸어요. 전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김 형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모든 게 끝났어. 최진우도 감옥에 갔고 이제 정말 끝이야. 사진 속 남편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나는 괜찮아. 강해졌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저는 승리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2년이 흘렀어요. 희망나눔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됐어요.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게 됐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해줬어요. 우리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전문 상담사들도 고용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학교와 관공서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됐어요. 저는 이제 65.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마음만은 젊었어요. 그날은 희망나눔회 창립 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큰 강당을 빌려서 성대하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긴장되세요? 재혁이가 물었어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 재혁이는 이제 희망나눔회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교육 담당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요. 사회봉사도 다 마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재혁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아들아.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회원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까지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나눔회 회장 윤서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저는 1억 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때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미선 부회장님, 김민준 형사님, 그리고 희망나눔회 회원 여러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자이고 싸워서 이긴 승리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앞으로도 희망나눔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념식 후 작은 리셉션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회장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기억하세요? 2년 전에 처음 찾아왔던 정미라예요. 미라 씨,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요. 남편한테도 다 말했고 돈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회장님이 본보기가 됐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고마워요, 미라 씨. 리셉션이 끝날 무렵 이준혁 검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검사님. 검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정부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요. 정말요? 네. 희망나눔회의 활동이 큰 영향을 끼쳤어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알려져서 법을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혁이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재혁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랑? 희망나눔회에서 일하시는 이수진 상담사님이요. 수진 씨, 좋은 분이지.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니,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는 재혁이를 꼭 안았어요. 물론이지. 축하해, 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수진 씨는 알고 있어? 네 과거를? 네, 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해해줬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좋은 사람이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혁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야. 네가 변하려고 애썼잖아. 어머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재혁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희망나눔회 회원들이 많이 왔고 김 형사님, 이준혁 검사님도 오셨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로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축하해줬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재혁이가 수진 씨와 함께 입장했어요.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례 선생님은 김 형사님이 맡았어요. 신랑 윤재혁 씨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했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부 이수진 씨는 그런 신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재혁이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둘은 키스를 했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로연 때 재혁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재혁이는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이는 제게 다가와서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라, 아들. 우리는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요. 한 달 후 희망나눔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2세대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젊은 세대한테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제는 젊은 세대가 부모님을 보호해야 해요. 재혁이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수진 씨가 교육을 담당했어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부모님을 위해 교육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 받을 때 이제 제가 확인해 드려요. 아빠한테 이런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보이스 피싱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아 회장님, 대통령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희망나눔회 활동을 취하하시고 싶으신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청와대에 갔어요. 박미선 씨와 재혁이도 함께였어요. 대통령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윤서아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과찬이십니다, 대통령님. 아닙니다. 회장님의 노력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국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제게 표창장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재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데 강물이 반짝였어요. 석양이 물에 반사돼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혼자서. 바람이 불었어요.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었어. 당신이 항상 옆에 있었네. 저는 주머니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사랑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놓아줄게. 당신을 놓아줄게. 편히 쉬어, 여보. 그리고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번엔 가방 깊숙한 곳에요. 항상 꺼내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걸음을 옮겼어요. 앞을 향해서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박미선 씨였어요. 서아 씨, 지금 어디예요? 산책하고 있어요. 저도 나올까요? 같이 걸어요. 좋아요. 30분 후 박미선 씨를 만났어요. 서아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청와대에서 표창 받다니. 고마워요, 미선 씨. 미선 씨도 함께한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그러게요.
돌이켜보면 꿈 같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서요. 서아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요. 저도요. 우리 함께 해요. 계속. 네, 함께 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왔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옆에 친구가 있었고,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있었고, 항상 남편이 함께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강한 내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남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여보. 고마웠어. 사랑해. 그리고 돌아섰어요. 집을 향해서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윤서아, 65살. 남편의 보험금 1억 원을 사기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용기, 힘,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이제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네가 아니에요. 저는 생존자이고 투사이고 누군가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